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피셔박님. 네, 머신러닝과 AI 시대의 통계학을 여전히 외치고 있는 오하이오 낚시꾼 피셔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그리고 눔나님, 매월 15일에 1만원 후원해주시는 운누나27님, 그리고 10월 14일에 5,000원 후원해주신 이선아님 감사드립니다. 또 팟빵으로 1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팟빵, 그 다음에 유튜브 공지사항에 또 채널 정보에 보면은 후원 계좌가 있어요. 저희가 올려둔 계좌 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 이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출판사에서도 문의를 주셨었고요. 그 다음 데이터 관련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를 여는 경우 또 교육업체들 또 채용 시즌에 혹은 우리가 상시로 데이터 분석가를 고용해야 된다 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 굉장히 큰 홍보 효과를 거뒀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멤버 근황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 10분 쉬고 다시 만난 거라 새로운 근황이 생겼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요 얘기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박 박사님? 한양 네. 얘기 말고 네, 지난 화를 들으셨으면 한양 얘기를 알고 계시겠죠? 편집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제가 지금 오디오 소스와 오디오 품질 향상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찾아보니까 여기도 원래 안 그래도 되게 큰 옛날부터 있었던 시장이다 보니까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아예 처음부터 노이즈 캔슬링을 녹음할 때부터 해주는 도구들도 있고 이제 최근에 이 팬데믹 때문에 그 줌 화상 미팅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노이즈 캔슬링 하려고 들어가는 실시간성 도구들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은 어느 유튜버 분께서 알려주신 설정대로 한번 고쳐봤어요. 근데 이제 좀 과하게 설정을 바꾸면 원래 원본 목소리가 깨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줄여서 한번 해봤는데 한번 편집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제 걸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 거 괜찮으면 공유를 한번 드릴게요. 이게 녹음 단계에서부터 아예 필터를 해주는 도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도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소리 중에 깨지는 거를 막 방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칫칫 이렇게 나오는 소리들 있잖아요. 듣기 싫은데 말할 때 생기는 소리든, 그런 소리들을 처음부터 막아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노이즈 게이트라고 일정 이상보다 작은 소리는 아예 막는 애들이 있는데, 걔는 조절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한번 노이즈 리덕션으로 날리면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한번 좀 더 괜찮으면 한번 소개해드리고 다른 분들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박사가 음질 향상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근데 사실 네.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왜냐면 박 박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웃음소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뭐 잡음이고 뭐가 제일 중요한 건 이 박 박사의 웃음소리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어려운 점이었는데 편집할 때. 네, 저는 그게 참 반갑게 느껴지고 있네요. 아니, 여전히 제 목소리 부분에서 볼륨을 줄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뭐 볼륨 조절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어쩔 수 없지. 태생의 목소리가 큰 걸 어쩌겠어.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뭐, 그래서 개인이랑 뭐 이런 것들 바꾸는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알면 이거 알수록 네. 알면 알수록 하고 싶은 게 많아지지. 저번 편집 때는 제가 진짜 한 3일 밤샜던 것 같아요. 아, 음질 향상 때문에요? 네, 뭐 중간 지저분한 같은 거 다 날리는 거는 포기하고 아예 그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다 하고 그러니까 다 중간 편집 쓸데없는 소리도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음질 조절 다시 하거든요. 왜냐면 그 편집하는 도구 이전에 오다시티에서 음질 편집을 할 수 있어서 그거를 원본을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시간만 안 바뀌고 파일 이름만 그대로 쓰면은 편집된 음질의 데이터를 바로 넣어서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시간이랑 이런 조절 같은 편집들은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음질 향상 쪽 편집을 다시 하는데 특히 이제 저번에는 그러니까 게스트분들 음질 쪽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이크도 그렇고 환경이 다 다르니까 마이크를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아니면 이 에어팟에 있는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음질이 좋기가 어렵죠. 그 상태에서도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제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고군분투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뭐 에어팟이 사실은 전 에어팟 쓰는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왜냐면 왜? 나 이게 지금 꽂고 있는데 왜? 거기에 저희 목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요. 아, 마이크하고 이어폰이 가까이 있으면 네,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다시 들어가요. 근데 이제 김 팀장이 유난히 안 들어가고 앨리스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다른 분들도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소리 날릴 때 항상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녹음을 할 때 입이 항상 마이크를 향해 있고 고개를 안 돌리거든요. 의식적으로 목을 여기다가 붙박이를 해놓은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신경을 안 쓰면 고개가 돌아가면 그때는 그죠,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소리를 좀 크게 듣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볼륨을. 맞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어팟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셔방님은 이런 음질이나 뭐 화질 이런 거 좀 많이 신경 쓰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평소에? 저는 제가 그 집중하는 분야 외에는 좀 되게 둔감한 편이라서 그렇게.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아니야. 제가 볼 때는 피셔방님도 뭔가 있어? 아니 편집을 하시면 미치실 거야 아주. 예, 아마 그럴 안 거예요. 하시는 거라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뭔가 한 가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되게 그 불편러가 되는데 그전에는 되게 둔감해요. 네. 다행히 피셔방님이 이제 쓰시는 글을 보면은 그런 강박이 좀 느껴지는 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피셔방님도 글에 비문이 잘 없어요. 뭐 맞춤법이 틀리거나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좀 강박적으로 챙기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되게 그죠? 챙긴 편. 예. 반면에 우리 박 박사는 또 그런 건 신경 안 쓰잖아,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 쓰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쓰거든요. 그러면 그 주술호응을 하는데 주술호응을 되게 복잡하게 해요.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그냥 쓰니까.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하기 너무 귀찮은 거야. 내가 그 정도로 쓰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일일이 챙겨서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박 박사 머리에다가 코드를 꼽아서 글을 뽑아내면은 박 박사의 페이스북 포스팅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필터를 거치지 않은. 이거를 필터를 쓰기 시작하면 제가 최근에 좀 쓴 글들이 있는데 제가 필터를 거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예 글을 안 쓰더라고요. 그쵸. 그 필터를 거는 게 너무 불편한 거지.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거를 뭐하러 쓰지? 라는 데까지 이제 단계가 넘어가 버려. 예. 그렇게까지 할 거면 뭐 하려고 말을 하나, 말을 하지 말지 이런.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런 염세주의로 넘어가 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뭐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러는 경우가 있고. 저도 사실 이런 문법적인 특성은 굉장히 따지는 타입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책을 많이 보고 그랬어갖고 엄청 따지는데
뭐하러가 돼버린 거죠, 지금은. 네. 저도 이게 뭐 이거 아마도 이제 성격이랑 관련이 되는 부분일 것도 같아서 의도적으로 저는 안 바뀌어가지고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혀 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쓴 책을 보더라도 문법적으로 틀린 게 있으면 그게 계속 눈에 걸리는 거야. 진도를 못 나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병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음질도 그래요. 음질도 저는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많이 듣다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용이 좋아도 음질이 걸리면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저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한번 공유했던 어떤 한 분이 그 수학 쪽이었나 과학 무슨 네트워크 분석 관련된 유튜브를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학회 때문에 올렸었나 봐요. 그래서 지원 장비가 빠방이었고 음질이 좋았던 거야. 그래서 근데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역사도 있고 꽤 유튜브 컨텐츠를 올릴 법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거의 최상위에 있대요. 근데 그게 음질 때문인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감이 좀 많이 갔어요. 네, 실제로. 디자인도 그렇고 음질도 그렇고 사실 컨텐츠가 좋으면 이런 게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유튜브 세상에서도 그래요. 저런 화면 설계 갖다가 어떻게 대박 인기가 됐지? 라는 것들도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것도 있긴 하죠. 네,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음질이랑 이런 화질은 이제 저희가 사람 만날 때 보는 단정함이랑 옷 입는 것 약간 이런 맥락의 정보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또 우리 편집해 주시는 PD님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질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진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좋은 장비를 기본적으로 다들 집에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뭐 카메라가 되었고 마이크가 되고 다 너무 좋은 하이엔드급들을 일상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어디서 누가 콘텐츠라고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안 좋은 게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거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높은 거야. 눈도 높고 귀도 높고. 집에다가 마이크 15만원짜리 사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그냥 게임하면서도 마이크 좋은 거 쓰고 막 이러잖아요. 헤드셋 30만 원 막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기계식 키보드가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뭐 이런 감각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그런 민족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게 이번에 편집하면서는 헤드셋 사야겠다 생각 들었어요. 그죠. 네. 그 팟캐스트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인데 미국도 팟캐스트 되게 성행하고 있지 않나요? 피셔방님 어떠세요? 팟캐스트 주변에 듣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많이 안 듣는데 그냥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팟캐스트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돼요. 전문 직업으로? 네, 그렇게 상위권이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게 된단 말이에요? 시장이 크니까요. 일단 영어를 쓰면 다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 이제 영어를 하면은 미국뿐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또 아이튠즈를 통해서 또 전 세계로 자동으로 송출이 잘 될 테고. 그렇죠, 네. 일단은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나? 네, 그게 엄청난 사실은 어드밴티지죠, 사실은. 네. 그죠. 하긴 뭐 책을 써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죠. 시장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한글 유튜버 중에는 일부러 자막을 영어로 다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외를 겨냥하는 거군요. 어제 유튜브 보니까 거리 스트리트푸드 소개하는 채널이 있는데 조회수가 밀리언 단위로 나온 거예요. 100만 단위로 맞아요. 나오는데 보니까 네. 영어 자막 다 붙여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국 문화나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로 한글 나가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영어 자막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삼겹살 굽는 거 소개하는 영상 이런 데 영어 자막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 데이터올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막을 달 수는 없고 더빙을 하는 것도 되게 큰 비용이고 쉽지는 않겠네. 제가 링크드인에서 저희 회사 사람들 중에 시니어급인데 지금 링크드인 인플루언서고 팔로워가 4만 명 정도 된 사람이 있어요. 링크드인 4만 명이 엄청 큰 건데? 페북이나 트위터가 아니라 링크드인인데 4만 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웹사이트도 하나 파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팟캐스트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부업인데 본업으로 해도 손색이 없을 법한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분석 팟캐스트는 해외에는 꽤 있는 편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네. 그죠. 네. 네. 우리 왜 이름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분들 검색하다 보면은 어디에 팟캐스트 출연했다 이런 거 막 걸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각 분야별 팟캐스트도 꽤 많고 사실 개발 언어마다도 팟캐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 코어 팀들이 따로 운영해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데이터홀릭 채널 사이즈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컨텐츠 때문이 아니라 영어로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네, 전 제 생각에는 웃기고 그런 것 앉았네. 같습니다. 그렇다. 웃기고 하잖네. 여러분들 이 컨텐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영어 쓰는 사람으로 태어나자. 아, 뭐지? 저희 팟캐스트 송출 방식을 좀 바꾸면 페북에도 올릴 수 있더라고요. 페북이 최근에 팟캐스트 올리는 걸 그래요? 추가해놨어요. 예, 예, 예. 오. 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거 좀 계속 바꾸려고 벼르고 있는데, 일이 좀 커갖고 못하고 있어요. 이번 연말에 좀 해보려고. 또 좀 여기 팟빵 우리는 주로 이제 팟빵으로 듣는 분들이 많은데 팟빵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또 다른 채널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또 우리 피셔방님께서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데이터 과학 교육에서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사실 앞에서 연결되는 건데요. 그 1회에서 제가 두 번째 책이 주제가 그 코딩으로 배우는 확률과 통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배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또 관련된 질문이 그럼 어디까지 배워야 되냐도 사실은 그 데이터 과학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그런 수수께끼 같은 거잖아요. 이 수학을 맞아요.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데이터홀릭 초반부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게 4화 앞뒤였나요? 그때 이미 이제 데이터 과학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수학이라는 주제를 하나 떼서 이것만 이야기해도 엄청난 이야기거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번 회차에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배울 필요 없다는 주의여서,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배울 필요 없다. 네, 가능한 한. 왜 그러냐면, 뭐지? 지금 아까 저희 근황 때 얘기했지만 뭐 하나 딱 파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서 생기는 그 단점들을 너무 많이 겪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했을 때의 단점이요? 아니죠. 내가 어쨌든 공부를 할 때 내가 갑자기 어느 하나에 딱 꽂혀서 그걸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을 할 때 수학을 공부한다는 건 약간 그렇게 꽂히는 무언가란 말이에요. 더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한 단계 더 들어간다. 예, 필수적인 것들이야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더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들은 뭔가 꽂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단점들을 너무 많이 느껴서 그러니까 이 수학뿐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하는 쪽에서는 전에 제가 방송에 소개 한번 했었었는데 야크 털 깎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야크 털 깎기.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가 있을까요? 서버에 SSL, 그러니까 보안 통신을 붙여야 돼. 그러면 보안 통신을 붙이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어떤 도구를 쓰면 되는데 그 도구는 어떤 원리적인 걸 갖고 있고 그 원리적인 거의 근원은 뭐고 그거의 표준은 뭘로 돼 있고 표준은 어떤 언어에서 구현돼 있고 그 구현되어 있는 게 어떤 암호학 그 기법을 가지고 있고 그 암호학 기법을 가지고 있는 거를 찾아보려 보니까 나는 지금 옆에 있는 창문 때문에 시끄러워서 잘 집중이 안 되고 그 창문을 고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들판에 가서 야크의 털을 깎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완전 쓸데없는 거 하고 있다. 딴짓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어. 이제 저한테 수학이 약간 데이터 분석할 때 ML 할 때 수학이 약간 거기 가는 초입 같은 애여서 예,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앞에 공부를 조금 해서 더 할 필요 없어요 같은 맥락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완전 토끼굴이거든요. 너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들어가기 너무 좋은 곳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능한 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논리가 계속 얘기하죠. 운전할 때 엔진이 동작하는 원리 알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포뮬러 운전하는 사람이면 알아야겠지. 자기가 운전하더라도 그걸 알았을 때 생기는 이익이 큰 사람들이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냥 승용차 운전하는데 엔진 돌아가는 것까지 알 필요가 있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타입이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 포뮬러 운전하시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엔진 돌아가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제 입장에서 약간 수학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또 박 박사 성향상 그 되게 다양한데 잘 꽂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박 박사가 뭐 이거 하고 있대 오늘. 근데 내일 보면 또 딴 거 파고 있고 막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아마 스스로도 내가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안 그러면 원래 하려던 업무를 제 시간 안에 못 끝낸다. 이런 위험을 스스로 감지하기 때문에 또 조심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회사 일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그죠. 제가 뭐 저의 오픈소스 활동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벌려만 놓고 한 개 한 개씩 수습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제가 다양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해결 안 되고 방치해요. 다음에 다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수학은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인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피셔방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수학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데이터 과학에서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포지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국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네. 데이터 과학은 너무 큰 범위고.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에 수학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은 조금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수학을 배워야 하냐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과학자 중에도 맞아. 뭐 생명과학자 있고 물리학자 있고 뭐 아니면 사회과학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물리학자 특히 이론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수학을 잘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은 완전히 말도 안 말이 되는 안 말인데. 그건 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실험생물학자가 이론 물리학자만큼의 수학적 지식을 요구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아마도. 맞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무슨 과학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네. 데이터 과학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도 뭘 할 건데 수학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는 대시보딩이나 뭐 엑셀 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주로 한다 이런 사람이라면은 뭐 그런 분들께는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깊은 선형대수라든지 뭐 수리 통계라든지 이런 거는 당장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거 안다고 뭐 대시보드가 더 멋있어지고 빨라지고 이런 건 아닐 테니까. 뭐 직접적인 도움이 별로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반면에 주로 통계 모델을 내가 그것도 만약에 내 손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모델을 아니면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새로 짜야 된다. 아니면은 심지어 기법을 새로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이제 수학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내가 데이터 분석 도구에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들어서 추가할 거야. 뭐 이 정도 레벨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 라이브러리가 효율적으로 구동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함수를 잘 짜야 되고 그러려면 수학적인 원리를 잘 꿰고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레벨의 일을 한다 그러면 수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사실 피셔방님은 그런 일도 하시잖아요. 그죠? 최적화하는 일들? 지금은 일단 모델 빌딩이나 디벨롭먼트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이제 제 직군에서는 적어도 이제 수학이나 통계, 특히 이제 수리 통계나 확률 지식이 부족하면 좀 곤란한 편이긴 해요. 수리 통계나 확률. 머신러닝 모델링을 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요즘 하는 일에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extreme value distribu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극단적인 값들의 분포라는 건데 뭐 좀 말은 어렵지만 사실 수리 통계나 확률 교과서에 보면은 뭐 와이블 분포라는 것도 등장하고 뭐 그 외에 뭐 곰페르츠 곡선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특정 종류의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확률 분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포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분포들을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곡선을 지배하는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수리 통계나 미적분학 뭐 이런 지식이 조금 필요하죠, 사실은. 네. 극단치에 대한 분포를 취급하는 다른 분야가 있는 건가 보네요. 네, 연구 분야가 사실 실제로 하나 그냥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extreme value에 대한 그런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지만 좀 큰 값을 갖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계량 경제나 뭐 투자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치 탐지하고 관련이 있는 분야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사실은. 네. 근데 응용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그게 꼭 극단 값이 아니라도 그런 분포들로 잘 피팅이 되는 그런 데이터 구조가 있으면은 그냥 쓸 수도 있죠, 사실은. 네. 그런 분포에 관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받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있다는 걸 알아야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수학적인 이론적 지식이 필요한데, 이게 공식이 어떻게 되고, 뭐, 이게, 누적 분포가 어떻고, 누적 분포를 미분을 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고, 뭐, 이런 것까지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 없는데, 뭐, 일부 경우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사이드가 하나 있고, 그 반대쪽 사이드에는 구현의 사이드가 있잖아요. 그 공식을 실제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 파라미터 값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수리통계하고는 좀 또 다른 그 사이드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두 분야 전부 다 사실은 수학적인 지식이 개입을 하고, 뭐 이쪽 그 구현 사이드에서는 주로 이제 최적화 관련 지식들이 개입을 하겠죠. 아니면 뭐 수치적인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의 수학적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 팀, 이제 제가 있는 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결과를 만들었을 때 그걸 사용하는 좀 더 이제 비즈니스 쪽에 가깝고, 데이터 쪽에서는 조금 더 먼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런 구분이 있고,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은 같이 이제 협업하는 게 이 조직의 그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 데이터만 만지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현업은 그렇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피셔박님이 그 공저로 쓰신 데이터 과학자 일에 나오는 그 11분들 중에서 지금 피셔박님이 얘기하신 정도의 수학적인 기술을 평소에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도구를 가지고 와서 쓰거나, 예를 들어서 뭐 SPSS라든지 뭐 SES라든지 그런데 이제 구현이 이미 되어 있는 선형회기 모형 이런 거를 갖다 쓰는 데는 사실 냉정히 말하면은 수학적 지식이 전혀 필요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게 네.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네. 근데 내가 SPSS에다가 모형을 하나 집어 넣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레벨이 된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은 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극소수인데, 아까 박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라는 분야 자체에 뚫고 들어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 안에서 또 그런 이론적 지식을 개발하는 코어에 진입하는 거는 그 안에서도 또 N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분야에 종사한다고 해서 내가 수학을 꼭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뒤집어 말하면은 어느 정도는 내가 그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수학을 공부해야 되냐라는 물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물음을 스스로 던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데이터를 다루는 직장인들은 그 정도 수준으로는 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일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대부분 데이터 교육하면 일단은 수학을 기반에 둬야 되니까, 특히 이제 공교육에서도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될 것인가 이 AI의 시대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직업 선택까지 아직 가진 않았지만, 네, 기반 지식을 쌓고 있는 공교육 과정에서는 어디까지 좀 알려줘야 될까? 이게 데이터를 만지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소수 의견일 수는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수학 교육을 크게 약화한다고 해서 다른 분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경쟁력이 갑자기 막 실추되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돌 던지는 소리가 막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일단 고등학교, 고교나 대학교에서 수학 교육을 축소하면 데이터 분야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그런 진술은 이제 증거가 필요한 진술이고, 그게 실제로 그런지 일단 증거가 있는지 모르고, 이제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면 캐치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정도가 그렇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다 요구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저도 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이제 종사를 하고 있고, 뭐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딴 사람이니까 저도 꼰대 기질이 좀 있기는 있죠. 뭐 이것도 알면 더 좋고 저것도 알면 더 좋고, 물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지만 그게 얼마나 크리티컬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달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아, 희한하게 저랑 비슷한 입장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 같아서는 뭐 고등학교 수학 제가 사실 책도 썼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네, 뭐 네, 네. 순열 조합도 알면 좋습니다. 뭐 확률도 알면 좋아요. 부트스트랩 뭐 수리 통계학 미적분 선형대수 물론 다 알면 좋죠. 알면 알수록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토끼굴 같은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분야에서 공부를 좀 했던 그 약간 먹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의 좀 그런 욕심 같은 게 아닐까라고 자기 반성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런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능력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나는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라고 이거는 사실 내 뇌피셜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나와 같은 업무를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건 내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또 우리가 연구를 살펴본 다음에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와 편견을 그냥 실어다 날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저희끼리의 바이어스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미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수학을 해보고 난 사람이라. 예, 예. 저희끼리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함이라는 걸 못 겪는 거지. 아, 이거에 발목 잡혀본 적이 없으니. 예, 예, 예. 근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발목을 계속 잡히니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몰라서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를 가장 최근에 목격한 건 뭐냐면은, 이게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봤어요. 뭐냐면은 다중공손성 이야기예요, 결국. 네. 그게 이제 그 회귀 분석에서 그 설명 변수를 투입을 할 때 서로 너무 관련성이 높은 걸 투입하면은 이게 계수 추정이 정확히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 아예 안 되거나. 그죠, 네. 그죠. 근데 이게 현업에서 언제 많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 분석하시는 분들이 꼭 데이터 분석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데이터셋이 있으면 컬럼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있던 컬럼에서 더하거나 빼가지고. 아, 원래 컬럼 있고 네. 거기에 어떤 공식을 적용해서 컬럼 옆에다 또 하나 만들고 근데 그 두 컬럼을 모형에 다 넣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A와 B라는 그런 열이 있으면은 A 빼기 B를 만들거나 뭐 A 더하기 B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2 곱하기 A 더하기 B를 만들거나. 하지만 이게 회귀 모형에 들어가면은 다중 공선성을 유발하는 것 자체는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왜 그러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있으면 그런 실수를 현업에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다른 한 가지 가능한 사례가 어떤 거냐면은 그런 좀 이거는 그 통계학이나 머신러닝의 기본 원칙 같은 건데, 우리가 그런 거를 알잖아요. 모형이 있을 때 어떤 모형이 파라미터, 그러니까 모수치가 n개가 있으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적어도 n개 있어야 된다. 그거보다 그 추정해야 되는 모수치의 개수보다 데이터가 적으면은 추정이 안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또는 이제 두 개가 완전히 같으면은 사실상 오버피팅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네. 네, 사실상 이런 말 쓴 게 그 이유인데, 아무튼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그 있는 데이터 개수만큼 이제 복잡한 모형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 모형은 일반화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분석 도구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서 이제 그 내놨는데,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 심플한 UI를 갖고 있어가지고 분석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데이터 개수는 얼마 없는데 이제 모형 핏이 만족할 만큼 안 나온다는 이유로, 또는 이제 나는 완벽한 핏을 얻고 싶다는 이유로 이제 변수를 계속 투입하는 거예요, 모형에다. 데이터 수랑 모수치 수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그 완전히 이제 이걸 이제 통계학에서는 saturated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데이터 개수랑 파라미터 개수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완벽하게 피팅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이거는 파라미터가 네. 오버될 수도 있어요. 네네 뭐 적당히 레귤러라이즈 하면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전통적인 회계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너무 모르면. 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수학 전반적인 그런 펀더멘탈한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방정식 개수보다 미지수 개수가 많으면은 이게 안 된다. 그죠. 그럴 수 없지. 네, 네. 또는 그러니까 통계학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지수 개수가 방정식 개수보다 현저히 적어야 그게 출정의 안정성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거는 수학적인 개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분석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문제를 이제 겪고 또 이제 수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기 전에 내가 이 과정들을 다 따진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완벽한 모델이 만들어질 거야 라기보다는 이런 모델도 만들어보고 또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랑 논의도 해보고 각각의 모델의 장단점이 뭔지도 비교해보고 이러면서 데이터를 보는 관점이 생기고 모델을 만드는 절차에 대한 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이제 점점 피해 나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만약에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이런 기반 지식을 알고 있어. 라고 해도 분석을 하면 이런 실수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네. 얘기는 이거는 수학 지식에 의해서 생겨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경험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를 배울 수 있지만 사람이 그 행동이 바뀌는 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행동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네. 설득되기가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그게 지난한 과정일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 트라이얼 앤 에러로 배우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있는 데서 하는 분석 중에 이름이 콘조인트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쓰는 이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회귀 모형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변수를 많이 투입해가지고 일반화되기 어려운 모형이 돼가지고 고객의 선호를 잘못 예측했어요. 예를 들어서 런치하지 말아야 될 상품을 런칭을 했어요. 이걸 고객들이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문책을 당해요. 책임은 당연히 우리 부서에만 있지 않고 그 런칭에 관련된 다른 부서들도 다 공동으로 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분석 결과가 현저히 틀리고 그런 비즈니스적인 실패를 여러 차례 겪은 다음에야 내가 그때 모델을 잘못 빌딩했구나 이러면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네. 실수로부터 배우기에는 그 실수가 너무 치명적일 수 있다. 꽤 비쌀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정도의 의사결정을 하기 이전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건너뛰고 데이터 분석 자체를 공부해도 그 정도의 절차는 정형화된 어느 정도의 분석 절차는 있으니까 그런 거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던 건데 그런 위험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 항상 사람들이 학생 시절부터 분석을 익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당장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모델을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러면 수학을 조금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양쪽 다 트레이드오프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개발일을 실무에 와서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지금 거의 다 방금 김 팀장이 얘기한 분석을 트라이얼 앤 에러로 배우는 프로세스를 개발로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개발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인트 오브 밸류랑 레퍼런스 바이 밸류랑 포인트 바이 밸류랑 이름도 까먹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포인터를 쓸 거냐 말 거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보안을 어디다가 반영할 거냐, 그 다음에 상속을 할 거냐, 이런 것들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거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웠으니까, 그리고 또 객체지향 개발로는 배우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일하면서 학습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학교에서 컴사 전공을 하게 되면 CPU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상속이 무엇인지, 객체지향 개발이 무엇인지, RDB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런 걸 다 배우고 온단 말이에요.
다 배우겠죠. 전공을 하니까. 네. 전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다르게 저는 그런 것들을 하기 싫어라든지 안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뭔가 그때 얻어지는 트라이얼 에러를 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학교에서 배운 상태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당연히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건 안 해야 돼라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놓고 배포해놓고 아니면은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코드를 고치거나 할 때 여러 힘들어하는 과정들이 생기는데 그 전에 개발 배웠던 사람들은 그 전에 이렇게 짰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들 전체가 다 사실은 아까 피셔박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중간 어쨌든 리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좋은 회사나 큰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 리뷰 단계를 잘 거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김 팀장이 얘기했던 방금 말한 사례 같은 경우도 걔가 배포 나가기 전에 중간중간 리뷰, 그러니까 팀 위에 있는 팀장 리뷰나 피어 리뷰나 그 다음에 다른 배포 나갈 때 테스트라든지 이런 허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걸려졌어야 돼요. 사실 시스템상으로. 근데 이제 그 개인 그러니까 아마 피셔마님께서도 사례를 얘기한 이유가 당신께서 리뷰하면서 걸렀기 때문에 아시는 걸 거라고요. 사고가 안 났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접 리뷰 과정에 참여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에서 그 빌딩을 했던 모델을 보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게 됐죠. 왜냐하면은 그 변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아마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사실은 그런 의사결정 모델을 쓸 수 있는 다른 쉬운 도구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라는 워닝이 나올 법한 도구들이어야 해요. 원래는. 도구가 그걸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 실수를 보정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쓰기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떤 식이냐면 잘 봐요. 옆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버튼이 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중잠금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롯이 사람의 선택에 다 맡기게 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네, 당연하지. 이거는 위험한 거야라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도구가 잘못된 거예요. 뭐 사실은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시스템이 아직도 구축되고 있는 중이지만 그 사용자가 오버피팅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은 이게 모델이 나중에 일반화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 네. 그것도 있고 뭔가 테스트를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과학 쪽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컴퓨터 개발 언어랑은 다르게 테스트가 되게 어려워요. 네, 맞아요. 네, 그 테스트는 여전히 지금도 연구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어쨌든 일부 데이터를 갖고 있고 학습을 하기 위하거나 모델링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있는데 걔를 쪼개서 테스트셋을 쓰는데 사실 이것조차도 바이어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리얼 데이터로 던져서 테스트를 과정을 거치는 걸 뭐 까나리라든지 블루그린 배포라든지 뭐 일부만 테스트해서 검증한다든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엔 사용자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테스트하는 것들을 여러 조직들이 지금 각자의 노하우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냥 경험이 없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허들 없이 그냥 바로 배포해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는 박 박사 얘기는 그런 필터들을 정교하게 만들어두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그거 없이 사람이 베이스부터 모든 걸 알고 최적의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쵸. 이제 그런 거를 그 사람의 사전 지식만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의 책임으로만 갖고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기초 지식, 정말로 기초 지식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선대를 해야 된다, 미적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모델링 공부하다 보면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누구가 알아야 되는가라는 걸 우선 정하고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네요. 아까 누구가 알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냥 BI나 아니면 프로덕트 매니저 정도 수준에서 모델링 그러니까 일단 모델링을 손대지 않고 나는 주로 이제 그냥 기술 통계치 위주로 본다. 뭐 엑셀이나 뭐 태블로 이런 걸 위주로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일단 머신러닝 모델은 안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어떤 방식으로든 모델링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그 수학 교육이 필요한가, 애초에 필요한가라는 의문까지도 들어요, 사실은. 그 중학교 수준 이상? 중학교 정도를 최저라고 본다면은 고등학교 이상의 수학 지식, 뭐, 예를 들어서 문과에서도 배우는 뭐, 수열이라든지 뭐 그런 개념까지도 필요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그게, 물론 알면 좋지만 그 비용 대비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확률 네. 통계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 그게 배웠을 때 이득이 그걸 직접 나의 현업에 사용한다 보다는 그거를 배움으로써 얻는 인사이트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인과와 상관은 다르다라든지 아니면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그쵸. 표본에서 얻은 결론을 성급하게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려고 한다든지 샘플링 에러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펀더멘탈의 개념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확률은 무슨 일을 하는 거랑 관련 없이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 제도를 만들던 법을 제정하던 그 기반에는 다 확률적인 현상들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뭐 개인적으로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진로 선택을 한다던가 뭐 심지어는 배우자를 선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률과 관련이 되는 문제니까. 배우자를 확률적으로 선택하셨군요. 아니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런 걸 추론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살 때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배우자의 직장이 굉장히 중요했군요. 뭐 직장이 되었건 뭐 사는 지역이 되었건 뭐가 되었든 간에. 네, 아, 예로 사는 든 지역도 거예요. 중요하시군요. 아,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나를 뭔가 평균 떨어지는 머신러닝 같은 느낌이. 근데 실제로 그런 속성들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데 그런 걸 그쵸.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펼쳐지는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려면 결국엔 이건 확률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삶을 사는 것과 모르고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좀 다르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형대수는 어때요? 선형대수는 네. 누구한테 필요한가? 선형대수는 제 생각에 회계 분석을 쓸 일이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그레션을. 회계 네. 분석을 사용하는데 선형대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꼭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선형대수도 얼마만큼 알 거냐가 또 이제 그 안에서 갈릴 건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벡터나 매트릭스나 이런 거 뭐 더하기 곱셈 이런 연산 정도를 이해하느냐 요 정도가 있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뭐 차원이 뭔지 아느냐 아니면 뭐 기저가 뭔지 아느냐, 좀 이건 좀 되게 어드밴스드 된 거죠. 역행렬이 뭔지 아느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가면은 뭐 행렬 분해 기법들을 알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뭐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 뭐 실제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굉장히 깊은 토픽까지 사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거 제가 마지막에 말한 것들은 머신러닝 엔지니어급이 아니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더 좋은 모델을 새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기서 더 좋은 모델이라면 내가 그냥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델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되는 사람이다. 네. 그런 레벨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보통 말하는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데이터를 특히 이제 다룰 일이 있는 직군에서는 그걸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적화를 해야 되는 경우에? 꼭 최적화 아니라도 뭐 행렬, 예를 들어서 역행렬을 구하는 거 뭐 이런 거나 행렬 곱셈을 하는 거 같은 거는 더 효율적으로 하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방식으로 역행렬 같은 걸 구하면 굉장히 느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기서 효율이라는 거는 속도 문제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얻더라도 어떤 네. 알고리즘을 쓰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걸릴 텐데, 그러면 어떤 그쵸. 걸 적용했을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걸 이제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진 않아도 이제 서로 다른 알고리즘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속도가, 이거는 속도가 빠른데 뭐 정확성이 좀 떨어져, 이거는 뭐 속도가 굉장히 느린 대신에 정확성이 높아, 뭐 이런 트레이드오프까지 이해하는 거는 뭐 리서처 수준 아니면은 굳이 필요하진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사회과학 연구자들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몰라도 잘 쓰잖아요, 회계 분석이라는 도구를. 그래서 그것도 선형대수도 이해 정도도 그거에 어느 정도 직군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고,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나 통계학 연구, 뭐, 그냥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벡터라든지 매트릭스의 개념, 뭐, 덧셈, 뺄셈, 요 정도만 이해해도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하는 일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파이썬에서 뭐 사이클런 정도를 쓴다든가, 그죠? 뭐 네. 아래는 lm 함수 정도만 쓰면 되는 사람이다. 혹은 요즘에는 뭐 엑셀에서도 그런 펑션들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를 이용해서 예측값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예측값의 성능을 평가하고 뭐 이런 정도 일을 그 모델을 활용하는 사람이죠. 네, 이런 네.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에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까요? 선대나 뭐 이런. 솔직히는 깊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가성비인 것 같아요. 물론 가성비. 언제나 알면 좋다. 하지만 얼마나 학습에 많은 비용이 드느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선형대수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맨바닥에서, 충분히 유용할 정도의 지식을 얻는 거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네. 박 박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기초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실 때 결국에는 가성비를 따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가성비가, 기초가 좋은 사람은 가성비가 좋아요. 새로운 맞아요.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초중고에 대해 해당되는 수학적 지식을 충분히 잘 습득한 사람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수학적인 다른 정보들, 뭐 새로운 서형대수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행렬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고등학교 때도 다 했던 정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조로 얘는 서형대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고 지금 회계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보 취득에 대한 그 비용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가 좋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 습득하는데 비용이 적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알수록 좋죠. 그리고 더 많이 아는 게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더 빠르게 습득하고 더 많은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펀더멘탈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펀더멘탈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돼요. 10%가 뭐야? 진짜 10%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네, 한 네, 3%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아래서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생산자랑 소비자 역할이라고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자와 소비자. 네. 생산되어 있는 코드나 알고리즘이나 뭐 분석 기법들을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냐? 소비라는 건 그걸 사용해서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모델링 기법이나 뭐 분석 방법이라는 거를 새롭게 개선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알아야 되는 지식의 레벨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막말로 회귀 분석을 자기 분석 방법 써서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서형대수까지 필요한가? 행렬이 뭔지조차 알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덕분에 분석 결과물을 리포팅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더 좋게 알 수 있게 됐어. 라는 거는 해 나가면서 배울 일들이고 아까 김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다시 배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문제에 어떤 분석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걸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코드를 선택을 하고, 어떤 언어에 구성된 구현체를 선택을 하고, 선택된 구현체에 문제가 뭐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아는 사람은 생산자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대신 이제, 그냥 사용해도 괜찮은가 정도를 검증할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테스트를 통해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결과물들을 알고 있는 결과물들을 보장하는 형태로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그냥 무식하게 넣어봤을 때 결과물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는가 정도까지를 검증하는 수준에서는 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는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더 기초적인 레벨의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내가 배웠어. 회계분석이라는 걸 배웠어. 그러면은 아주 무식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그 코드를 신뢰할 수 있게 되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쓴다고 그냥 쓸 수는 없단 말이야. 그 정도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사고방식?
의심하고 검증하려고 하는 요 노력 정도까지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데이터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학 먼저 공부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수학 먼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수학 공부하다가 포기해요.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게 회계 분석이야. 근데 선형대수를 먼저, 미적분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회계 분석 공부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거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다 하고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실제로 그랬는데, 저 이제 그 학부 4학년 때 나는 계량심리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 통계 공부를 하려니까 선형대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대수를 수업을 들으러 학교 수업을 갔는데, 제가 이제 재수가 없었는지 수학과에서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연 수업을 들어갔는데 교재가 수학과 교재였어요. 그치. 어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야크 털 깎으러 가게 되는 꼴이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회계 분석 기법을 익혀서 모델을 만들고 예측값을 뽑아서 활용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아쉬운 것들이 생길 거거든요. 이거를 좀 더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내부적으로 어떤 원리로 이게 만들어지길래 이런 값이 도출이 되는가? 이게 궁금해지면 그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서만 바꾸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업무에는 모델을 잘 쓰고 있고 또 내가 궁금한 것들도 충족할 수 있게 되니까 중도 포기할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의 성과가 막 엄청나게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 일단 내가 회계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선대를 아는 상태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둘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활용하는 데 먼저 중심을 두고 시작을 하는 게 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학자가 아닌 일반인들한테는 더 맞는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활용해서 끝나죠, 거기서.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안 궁금하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아마도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니까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도 일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뭐 그 수준에서 공부를 멈추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PM인데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ML 엔지니어가 될 생각은 없는데 굳이 뭐 행렬 분해 기법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취미 활동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내 그렇죠. 업무랑은 관련이 없는. 물론 취미로 하다가 이제 실력이 쌓이면은 인터뷰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있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네. 사이드 이펙트, 긍정적인 네. 효과로서의 네. 사이드 이펙트인 거고. 네. 맞아요. 그 소비자에서 추가적인 공부들을 해갖고 생산자로 넘어가는 건 자기의 몸값을 올리고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김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이제 아예 교육 커리큘럼으로서, 그러니까 교육 커리큘럼은 대부분 생산자 타겟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게 생산자- 어려우니까. 그래야지 가르칠 게 생기니까. 생산자의 길 기대하고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게 그런 부분이 좀 되게 허들인 것 같아요. 특히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미 좀 많이 다른 방향성으로서의 그 교육 커리큘럼들이 생기고는 있는데, 초기에는 어땠었냐면 생산자를 가리키는 거 이외의 커리큘럼이 없던 때에 커리큘럼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예를 들면 석박사 같은 경우는 생산자 커리큘럼이라고 보여요, 저한테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연구자를 네. 만드는 거니까. 최소 석사 이상이죠. 예. 만드는 사람, 연구자를 만드는 커리큘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를 만드는 커리큘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데이터 과학자 코스라는 게 처음 생길 때는 생산자를 만드는 교육자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커리큘럼밖에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용 커리큘럼밖에 없었고, 그래서 서형대수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됐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특성이 그러했다라는 거군요. 초기에 컨텐츠의 수급이 그렇게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력이 쌓여서 알게 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이제 최근 몇 년인 것 같고요. 왜냐면 데이터 분석가라는 자리들이 좀 생겼고, 그런데 경력자들이 생겼고, 그런 경력자들 중에 이렇게 강의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뭐라 그러면 좋지? 프로젝트 베이스의 강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소비자용 컨텐츠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맥락이 그렇죠. 좀 네. 데이터 생긴 게 리터러시라는 표현도 그래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그것 때문에 논쟁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예를 들어서
회계 분석에 대한 결과 리포트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김 팀장이 말한 것처럼 여러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회계 분석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이란 형태로 자기가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행렬조차도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계속 다시 해요. 그럼 이런 이제 그런 고난의 학습 과정을 거쳐온 피셔방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걸 좀 쉽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좀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처럼 수학과 가서 수학과 수업 듣지 마시고요. 수학과 수업 듣지 말라. 수학과에서는 네. 어떤 스타일로 가르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그 즐겨 사용되는 행렬 분해의 기법 중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뭐 좀 어려운 말. 아무튼 근데 행렬 하나가 있으면 그 행렬을 여러 개 곱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해된 행렬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수학과에서는 뭘 가르치냐면은 애초에 이걸 모든 행렬에 대해서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부터 보여요. 해가 있느냐? 네.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또 한 세월인데, 근데 사실 그 엔드 유저가 원하는 거는 그 행렬 분해된 결과지, 그 행렬이 분해될 수 있다는 걸 그냥 이건 주어진 사실로 받아들이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연구니까 그렇게 가면. 네. 근데 수학과에서 하는 거는 애초에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고 왜 그런지 아주 엄밀하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수학과의 목표인 거지. 네. 근데 수학과 강의뿐만 아니라 사실은 통계학과 강의들도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능하다. 애초에 메소드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돌아간다는 거 수학적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쪽으로 먼저 접근하시면은 아까 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쳐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일단 먼저 기법 공부를 하되 거기서 이제 지적 갈증이나 목마름이 생기면 그때 해도 늦지 않고 이제 처음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답을 하면은 내가 데이터 과학을 하는데 수학을 배울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은 그러면 이제 반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데이터 과학에서 어디까지 가고 싶은데 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하고 싶냐 아니면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냐 아니면 뭐 모델 빌딩을 하거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리서처가 되고 싶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배워야 되는 수학의 양은 천차만별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 할 건데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네, 박 박사는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나라면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권하겠다. 저도 김 팀장이랑 사실 비슷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계속 몸으로 부딪혀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형태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대로 저는 혼자 정보를 취득하는 역량을 어떻게든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정보의 방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수학이 됐든 코딩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정보가 됐든지 간에 지금 내가 내 일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취득하는 역량이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거를 제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미 R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년, 5년 정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질문을 올리더라도 사실 제가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검색해서 그 정보를 취득하게 될 역량이 굉장히 잘 생긴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소위 구글링이라고 표현하는데 구글링에 자신이 넘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현업으로 개발 일을 하면서 구글링을 하니까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분야의 사전 지식 때문에 생기는 검색 능력이란 것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내가 검색 키워드에 뭘 넣어야 되는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부터라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R에 대해 관련된 질문글이 올라오면 그냥 딱딱딱 넣고 사실 한 페이지 내에 찾거든요. 왜 이런 것들을 못 찾지? 그러면서 그 링크를 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개발 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계가 생긴 거예요. 내가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로 검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검색했을 때 그 정보가 나랑 같은 상황이거나 내가 필요한 정보라는 것 자체를 알아야 된다. 요 두 단계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많은 검색을 해보고 사람들한테 많이 질문해보고 키워드가 뭔지 알고 라는 것들을 계속 시도함으로써
자기가 계속 새로운 분야에 검색하는 것들이 익숙해져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수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하다 보면 많이 그런 정보들이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거기서 참고하게 되는 것들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도 제가 생각하는 팁을 좀 드리면 저는 일단은 뭐 통계학이 되었건 수학이 되었건 이런 걸 학문을 먼저 하지 말고 일단 데이터를 가져다가 다뤄보는 걸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분석 툴을 익히는 거죠. 이게 뭐 R이 되었건 파이썬이 되었건 그러면 주변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보고 그러면서 내가 손에 잡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본 다음에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 이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그때 가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그걸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먼저 손에 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먼저 손에 들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게 현실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실무에 쓸 수 있는 지식 중심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먼저 툴을 익히기를 보통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 과학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어떤 것들을 학습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방송 마무리하면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박 박사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네네. 제가 앞서서 어떤 공부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구글링 할 능력을 키우는 게 어쨌든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꼰대 같은 소리가 갑자기 생각나서 같이 제 소감에 껴보면, 어, 어, 무조건 영어 공부를 하시라.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글로 돼 있는 지식 컨텐츠의 양이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훨씬 더, 저희가 초반에도 얘기했잖아요? 풀이 크기 때문에 정보가 훨씬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구글링을 할 때, 영어로 돼 있는 자료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영어를 열심히 하시라. 최소한 번역기 돌렸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돼야 된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얼마 전에 제가 뭐 엑셀로 뭐 하는 방법 한글로 검색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구글링을 하는데. 근데 영어로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검색 엔진이 영어에 특화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어떤 문제는 영어로 검색하면 훨씬 빨리 찾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엑셀은 심지어 국내 사용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네이버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둘 다 해봤죠. 둘 다 아, 해봤는데 영어로 구글링 하는 게 제일 금방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상은 수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 역량도 사실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가 고민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피셔방님은 방송 어떻게 하셨는지? 네, 뭐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걱정이 좀 됐는데요. 저 같은 좀 뭐랄까 가방끈이 되게 긴 사람이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그러네. 그치, 네. 맞아요. 이런 무슨 자기 기만적인 이야기인가. 근데 맞아. 뭐 다른 두 분도 대체로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안심이 좀 됐고요. 네.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필요에 맞게 수학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은 거기에 맞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치만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는 게 수학 공부가 절대로 뭐 필요 없다거나 무용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수학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의 비용이 그거를 이제 습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걸 얻었을 때 이제 오는 효용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지 절대로 추가적인 수학 지식이 뭐 별로 쓸모가 없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다. 요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이는데도 사실 공부가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걸 선행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지식을 알고 있을 때 도움이 돼서, 자기 업무가 오히려
소통해야 되는 업무다. 특히 이제 데이터 과학자나 이제 그쪽 생산자인 사람과 일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지식,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식을 빼먹으려고 노력을 해서 자기가 좀 알고 있는 게 소통하는데 좀 도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데이터 과학자들이 P-밸류를 뽑아오면 이게 뭐냐라고 질문하고 그 데이터 과학자들이 매번 P-밸류가 뭔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P-밸류 일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되지만 이 맥락에서 이 특정한 맥락에서 또 이 P-밸류가 의미하는 건 뭐냐에 대해서 또 설명해야 되고 이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의사소통 비용이 드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개념적으로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오해도 피할 수 있고 그런 비용도 줄일 수 있겠죠. 네, 저도 소감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어떤 기술은 점점 더 기반 정보를 몰라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쉬워지는 거죠, 쓰기가. 그래서 기반 지식을 익히는데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지 않아도 쓸모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내가 습득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할 때는 이거를 어디다 쓸 건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석 기법이 되었건 혹은 뭐 개발 지식이 되었건 심지어 최근에는 딥러닝을 많이 학습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익혀가지고 이거 뭐 하는데 쓸 건데 이 질문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학습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잔뜩 학습을 해놓고 현장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거 익히면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보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너무 많이 공부 안 해도 부담 없이도 충분히 쓸모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이토치 같은 거는 그런 그 모델 만들고 그냥 fit, predict 하는 API 사용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할 것이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매트릭스라든지 텐서라든지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최적화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고 왜 돌아가고 이런 것까지 이해하는 것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지어는 뭐 요즘에 AutoML 분야가 워낙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딩하면서 모델을 만드는 그런 시점도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덜 자동화된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모델 만들어서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했을 때 가장 큰 효율이 만들어질 건가.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